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연희동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복잡한 사건이 해결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라 저는 뇌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3년 전에 아주버님이 늦은 결혼을 했었는데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왜 여자가 생기지 않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어느 여자가 봐도 정말 한심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게으르고 하는 거 없이 맨날 짐에만 처박혀서 컴퓨터 앞에서 떠나지 않는 아주버님을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시부모님한테 재산이 많다 보니 그거 하나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집안에서 제일 불필요한 사람이었고 차라리 없는 게 속 편할 정도로 시부모님도 이미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한 상태였죠. 저는 그런 아주버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어진 삶이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시간을 너무 아깝게 허비를 하는 것 같아 모두가 시댁에 모여 식사를 할 때 아주버님한테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슬쩍 말을 던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에 눈을 떼지 못하던 아주버님은 제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다가 시모가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지 않냐고 아주버님의 핸드폰을 빼앗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으셨어요. 며느리가 너한테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없는지 물어보고 있잖아. 없으면 없다고 한마디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니?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핸드폰 아니면 방에 처박혀서 컴퓨터나 하고 있으면서 뭘 잘난 게 있다고 사람 말을 무시해. 너한테 밥값 나가는 것도 아까우니까 그만 처먹고 방으로 들어가라. 아, 알았다고요. 그만 좀 뭐라고 하세요. 저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요? 조금만 해도 흥미를 잃어버리니까 의욕이 안 생기는 것 뿐이잖아요. 저도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겠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그런 것 뿐이라고요. 알아서 할 테니까 저 좀 제발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재수씨, 원래 오지랖이 좀 있나 봐요. 남의 일에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요? 내가 재수씨 일에 참견한 적 있어요? 그 말투 정말 가식처럼 느껴지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말 좀 조심해줘요.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사람도 가족이고 형이 걱정돼서 하고 싶은 일은 없는지 물어보는 게 잘못됐어? 걱정해주는 사람한테 가식이라고? 형이 지금 사는 꼴을 봐봐. 나이 40 넘어서 여자 하나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일도 끈덕지게 못해선 1년도 못 버티고 뛰쳐나와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게 벌어놓은 돈만 축내면서 살고 있잖아. 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형이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으니까 좋아? 장남이면 장남답게 행동을 해. 아버지, 더 이상 저런 형편없는 놈 받아주지 마세요. 우리 집안에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는 놈인데 뭐하러 끼고 살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평생 놀고 먹을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저런 놈은 고생 좀 해봐야 된다고요. 오래간만에 집에 오는 건데 저도 편하게 있다가 가고 싶다고요. 아주버님 때문에 다들 지쳐 있었고 집안 분위기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본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시부모님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아주버님과 언성을 높이게 되자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대책 없구나. 이대로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네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계속 커지는 거잖아. 너 이대로 나가잖아. 신용카드 다 정지시켜버리고 냉전 한 푼 없이 내쫓길 줄 알아. 너 때문에 집안이 흔들리고 있는데 계속 대책 없이 행동할 거야? 우리 집안의 장남이면 장남답게 행동을 하라고. 끝까지 고집 부린다 이거지? 지가 미리 내놔. 안 내놔?
여보, 당장 카드사에 전화해서 저놈이 가지고 있는 카드 전부 다 정지시키고 앞으로 집에는 훨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우리 작은 아들이랑 며느리만 있으면 되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네,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살 바엔 차라리 밖에 나가 굶어 죽는 게 훨씬 낫겠네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아주버님은 시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버렸고 그렇게 짐을 챙겨 뒤도 안 돌아보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시모는 대책 없는 아주버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고 그날 이후 전화기는 꺼진 채로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는지 몸져 누우셨고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셔서 저희 부부가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신경 써드리려고 시간 날 때마다 시댁에 가서 집안일을 봐드렸네요. 아주버님은 집을 떠난 뒤 시부가 카드를 정지시켰는데도 어디서 뭘 먹고 사는지도 도와달라는 전화는 일절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부모님은 불안해하셨지만 저희는 정신 차릴 때까지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행동하시게끔 중간에서 방향을 잡아드렸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두 번 다시 아주버님의 안 좋은 버릇을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시부모님 또한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셨는지 아주버님한테 먼저 연락이 올 때까지 힘든 시간들을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 어느새 6개월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아주버님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금도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실종 신고를 넣은 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네요. 6개월간 연락도 없던 아주버님이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주버님 얼굴을 봐서 놀란 것도 있었지만 그 등 뒤에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면서 어색한 미소와 함께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에게 인사를 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니?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길래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야? 너는 아빠 엄마가 걱정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오죽했으면 실종 신고까지 했었다고. 도대체 6개월 동안 어디서 뭘 한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아가씨는 누구니? 설마 너 사고치고 들어온 건 아니지? 사고라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이제 저도 정신 차렸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다시 온 거니까 자리 좀 잡게 지원 좀 해주세요. 우리 진주가 임신을 했거든요. 늦은 나이에 만나 서로 사랑을 확인했고 앞으로 저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임신? 6개월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임신한 여자를 데려와? 그럼 내가 좋다고 받아줄 줄 알았니? 너는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하루라도 편하게 만들어주질 않는 거야? 차라리 엄마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걸 보려고 힘들게 네 뒷바라지 해준 줄 아니? 지원이고 뭐고 너 줄 돈 없으니까 당장 나가.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그냥 좀 믿어주고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며느리도 데리고 왔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로 손자까지 볼 수 있게 애까지 만들어 왔는데 이대로 내치면 두 분 마음이 편하겠어요? 앞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 제가 이어받을 수 있게 옆에서 배울 테니까 저 좀 받아주세요. 인간답게 살고 싶어 큰맘 먹고 왔는데 정말 그냥 가요? 이 사람 뱃속에 손자가 자라고 있는데 그냥 가냐고요. 형은 참 속 편하게 산다. 6개월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이제는 애까지 만들어 왔으니 다시 받아달라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네. 아버지, 엄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카드 정지시켰을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벌써 뒷주머니 차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었겠죠. 그동안 빼돌린 거 다 쓰고 돈 떨어졌으니까 온 거겠지. 내 말 맞잖아. 형 같은 쓰레기는 우리 부모님 돈 가져갈 자격이 없어. 조금의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가 펼쳐져서 가족들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님의 대책 없는 행동에 많은 실망을 하셨고, 시모는 결국 혈압이 오르셨는지 머리를 부여잡고 소파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막무가내로 임신한 여자를 밀고 들어오려는 아주버님을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을 향해 주먹을 올리려 하길래 제가 그만하시라고 화를 내면서 얼굴을 붉혔어요. 제 옆에 서 있던 시부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일단 소파에 앉아보라고 하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며 힘든 얼굴로 소파에 앉으셨고, 결국 아주버님과 그 임신한 여자는 나란히 시부를 바라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제 귀를 더럽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카드 정지시키기 전에 이미 저는 아버지 카드에서 돈을 적당히 빼서 제 통장에 따로 쟁여놓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빼면 안 좋은 말 듣게 될까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조금씩 모아두고 있었는데, 그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집을 나갔을 때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현금으로 빼놓은 뒤 조금씩 쓰고 있었어요. 분명 제가 연락도 없이 잠적을 하게 되면 찾게 될까봐 미리 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홀로 지내다가 매번 아침마다 방문하던 카페에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현관이 깨져 있더라고요. 온몸을 떨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 임신까지 하게 된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확고하니까 데리고 온 거지.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거겠어요? 저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한 번만 저 좀 믿어주세요.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아가씨는 저놈이 어디가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요? 임신을 해서 온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미래를 함께할 생각이요? 아가씨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어린 나이도 아니고 상당히 늦은 나이에 이렇게 대책 없이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그쪽 집안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저에 대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저희 부모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자라왔어요. 아니, 뭐라고요? 보육원 출신? 어쩐지. 부모가 없으니 그 나이 먹고 처신을 이렇게밖에 못하지. 동네 창피하게 나이만 안 넘어서 임신이 웬 말이야. 그쪽 사정까지 봐줄 정도로 내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진 않거든. 그러니 저놈 데리고 둘이서 지지고 볶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땡전 한 푼 줄 수 없으니까.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제대로 된 절차 밟아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생각 없이 행동한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정말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고 이 사람 없으면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많이 노여우시겠지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이 그동안 못했던 거 제가 대신 앞으로 2배, 3배 더 잘하도록 할게요. 6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제가 준하 씨 꼭 사람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 번만 믿어주세요. 준하 씨, 뭐 하고 있어? 다시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려. 나랑 함께하고 싶으면
믿음을 드려야지. 아주버님은 임신시켜 데려온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부모님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잘못된 행실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부모님은 당황스러워하셨고 남편은 무릎 꿇고 있던 아주버님의 모습을 보고 전부 다 연기하는 거라면서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의 처음 본 모습에 깊은 고민에 빠지셨고 쉽게 입을 떼지 못했는데 그때 임신한 여자가 테이블 위로 결정적인 물건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임신한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고 7주 차가 되었다는 말에 시부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두 분은 아주버님과 임신한 여자의 간절한 부탁에 결혼을 허락해 주면서 정식 며느리로 받아들여 줬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제 사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버님과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착한 줄 알았던 형님은 결혼식 이후 정식 며느리가 되고 나서부터 180도 달라졌어요. 보육원 출신의 힘든 삶을 살아왔고 거기에 임신까지 해서 그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보고 받아준 건데 형님은 임신을 무기 삼아 시부모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건 아니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손이라고 비싼 아파트를 해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는 아파트도 충분히 넓고 좋은 곳이잖아요. 동서, 내가 지금 동서랑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 어머님이랑 대화 중인데 왜 끼어들어? 잠깐 자리 좀 비켜주지. 동서 때문에 방해되잖아. 형님이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님한테 말도 안 되는 가격대의 아파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며느리로 받아들여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동서는 원래 남이 말할 때 끼어드는 게 전문이야? 내가 어머님이랑 단둘이 대화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어머님, 동서 좀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래. 일단 작은 애는 잠깐 거실에 있어라.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너무 터무니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나도 들어주는 건 힘들다. 시모와 형님의 대화에 제가 끼어들자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고 가족의 분열을 원하지 않았던 시모는 저보고 잠깐 나가 있어달라면서 형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고 싶어 하셨어요. 결국 저는 시모의 말대로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형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모에게 아파트를 해달라는 말을 한 건지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방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이번에 입주자가 이사 가면서 새 입주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서요? 저도 어제 그이한테 들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곧 태어날 아이랑 살기엔 좀 적응감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34평이면 아무래도 아이한테 필요한 물건 들여놓다 보면 34평도 많이 작잖아요. 그리고 살짝 외곽 지역이라 좀 더 번화가에서 생활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딱 시내 중간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50평이면 저희 세 식구 정말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더 나이 들기 전에 아이 하나 더 낳을 생각이었는데 어머님이 지원만 해주시면 둘도 아닌 셋도 낳을 수 있어요. 힘 닿는 데까지 많이 낳아서 시끌벅적한 대가족 만들 테니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이 하시던 일 정리하셨다면서요. 남은 시간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큰 결정 내리셨다는데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 재롱 보시면서 살아가시려면 저희도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아이를 많이 가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동안 많이 벌어오셨고, 저희한테 아파트 한 채 주신다고 생활에 지장도 없으시잖아요. 그이가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저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어머님도 아시죠? 지금 그이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뿌듯하지 않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만 보세요. 저희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죠? 아파트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 너희 시아버지 들어오면 그때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마. 그리고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뜬금없이 아파트 얘기가 나와서 많이 당황스럽기도 한데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위치가 많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 집도 너희들이 살기에는 괜찮은 집이거든. 그리고 적은 금액대의 아파트도 아니고 청담동에서 손에 꼽히는 50억짜리라 쉽게 결정할 수는 없으니 CME 입장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제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 아니면 그이는 다시 예전처럼 형편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어머님도 잘 아시죠? 저 아니었으면 그이는 변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다니까요. 기다려 드릴 순 있겠지만 그 시간이 저도 오래 지속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결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형님의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두 푼 나는 금액대의 아파트도 아니고 청담동에 있는 50억짜리 아파트를 아무렇지 않게 달라고 하는 형님의 말에 보통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행동을 보면 아주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 시부모님의 뒷배경을 보고 결혼을 한 듯 보였습니다. 돈에 대한 씀씀이도 상당했었지만 그 돈을 충당해 주는 건 전부 아주버님이었어요. 40이 넘는 나이 동안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르바이트 정도 하면서 시부모님한테 돈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있는 정도였어요. 아주버님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크게 보셨고 형님네 애가 앞으로 잘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함은 모른 채 아파트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형님을 보니 아주버님이 결혼을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형님이 거실로 나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시모와 급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시모는 굳어진 얼굴 표정으로 깊은 생각에 빠지셨고 저는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시모는 시부와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머리가 많이 지끈거리셨는지 눕고 싶어 하시길래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형님의 방문을 두드렸고 잠깐 대화 좀 하자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를 경계하듯 쳐다보고 있던 형님은 기분 나쁜 얼굴 표정으로 저에게 쏘아붙이듯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들어왔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그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 아파트를 달라고 해서 뭐 하려고요? 그 아파트에서 살면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비싼 집에 들어갔으니 집안을 비싼 물건으로 채워 넣어야 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니까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싶겠죠. 점점 욕심은 늘어갈 테고 그렇게 되면 집안 분위기는 안 좋아질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충분하게 느껴지는데요. 괜한 욕심은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형님이 마음에 들어서 받아준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실 텐데요. 너무 당연시하게 요구하시니까 정말 당황스럽네요. 새 식구로 들어온 지 이제 7개월째인데 어떻게 50억 아파트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살면서 형님처럼 철판 두꺼운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버님,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동서 자리를 꿰찰까봐 걱정돼? 그이가 이 집 장남 아니야? 그럼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두 분께서 돌아가시면 그 많은 재산 우리 그이가 어차피 다 받게 되는 거고 그 집도 우리 그 있게 될 텐데 동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는 아니지. 나 좀 누워야 할 것 같으니까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이 사람 만들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사람이 나랑 결혼하고 나서 하루도 안 빠지고 밖에서 일하는 거 보면 몰라? 전 재산을 줘도 모자랄 판에. 재산도 엄청 많은 집안에서 그이랑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50억짜리 아파트 하나 달라는 게 동수한테 싫은 소리 들어야 될 정도로 내가 실수했다고는 안 보이네. 그리고 나 임신한 거 안 보여? 노산이라 조심해야 되는데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이라도 하면 책임질 거야? 형님과는 대화 자체도 통하지 않았지만 제 기분이 더 안 좋았던 건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게 저를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형님이 요구한 50억짜리 아파트 문제로 시부모님이 방에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방에서 나온 시부가 모두를 불러보았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그 아파트 너희들한테 주기로 결정 내렸다. 네가 그래도 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것 같고 큰며느리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정이 소홀한 적 없이 살아온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책임감도 느끼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것 같아. 아버지가 너를 한번 믿어주도록 하마.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돈을 벌어 모았던 이유가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전부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까지 힘들게 달려왔었고 최근까지도 일에 매달렸던 건 그만큼 가장의 무게는 무겁고 끝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다. 나도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지금까지 무리하게 버티면서 이끌어온 사업을 정리하게 됐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고 남은 인생은 너희 엄마랑 같이 노후를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이미 계획 중이었다. 공기 좋은 곳에 벌써 집도 알아놨으니 명절 때나 가끔 얼굴 보는 걸로 하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전부 처분한 상태지만 아직 청담동 아파트 하나 남았고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집 이렇게 총 2개 남겨놨다. 왜 집을 2개나 남겨놨는지 대충 알겠지? 청담동 집을 큰며느리가 원했으니 거기는 너희들이 살고 이 집은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살면 될 것 같다. 두 집 다 시세는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서로 불만 없을 것 같은데 어때? 조건이 마음에 드니? 아버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청담동 아파트를 이 사람한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은 왜 서방님한테 주려는 건데요? 연희동 집값도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 똑같으면 그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가 장남인데 똑같이 나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라도 더 얹어 주셔야죠. 형수님,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지금 받는 것도 상당히 가분하다는 거 모르세요? 동네에서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해 오다가 우리 형 만나 인생 폈으면 감사하게 받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뭘 잘났다고 더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큰맘 먹고 내린 결정에 초칠 거예요? 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형수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월등하게 많으니까 좀 더 달라는 거잖아. 형이 뭘 안다고 그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야? 아버지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재산들이라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 꼴랑 300원짜리 받는 주제에
5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엎드릴 줄 알아야지. 돈에 환장했어? 아버지, 다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저희도 받지 않을게요. 힘들게 철강 사업 이끌어 오시면서 형이 조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요? 회사 이어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집에만 처박혀 밥만 축내던 형한테 50억짜리 아파트 주면 분명 공중분해될 게 뻔하다고요. 자식 새끼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 그 자식 하나 때문에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꼴랑 7개월 일 좀 했다고 으스댔는데 형이 얼마나 오래 버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형은 50억 아파트 받는 순간 그거 처분하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 생활하면서 쓰다가 전부 탕진하면 또 기어 들어와서 손 벌리겠지. 그때 형수님은 또 임신한 몸으로 들어와서 뱃속에 있는 손주 핑계대면서 우리 부모님 협박하려 들 거고 주머니 탈탈 털어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 그땐 분명 가차없이 버릴 거야. 내 말이 틀려? 뭐, 이 자식아, 형한테 못할 말이 없어? 마음 잡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 말 다 했어? 아버지, 얘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다들 그만들 뭐 해라. 내가 너희들 싸우라고 집 한 채씩 남겨준 줄 알아?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큰 소리치고 얼굴 붉히면 냉전 한 푼 없을 줄 알아? 도달지 말고 주는 대로 받아 가거라. 시부가 크게 화를 내자 형님네는 그 모습에 놀라선 움찔거리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엔 심술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약속대로 형님네에겐 청담동 아파트를 넘겨주셨고 남편에게는 시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던 연희동 단독주택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제주도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아오신 만큼 삶의 여유를 보내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 선택을 존중했고 명절날 제주도에서 시부모님을 뵙게 되었죠. 형님 내외에는 명절날 얼굴 보는 것 말고는 따로 전화를 하거나 얼굴을 본 적은 없었어요. 이런 관계를 지속해오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떨어뜨리더니 무언가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저녁 준비를 하던 저는 무슨 일이냐고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길래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말은 저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부모님 추락사고를 당해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 두 분 다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었네요.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저희 부부는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고 이 사실을 아주버님한테도 설명을 했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해 시부모님의 모습을 확인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오열을 하며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형님네에도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시부모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지만 물 흘러가듯 장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일장을 끝낸 뒤 시부모님이 그동안 남겨두신 것들을 하나둘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시부모님 집에서 형님이 갑자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기어코 내 말 안 듣고 기부를 한 거야? 가족을 위해 돈을 쓰라니까 왜 남은 재산을 전부 기부를 한 건데? 당신도 이것 좀 봐봐. 감사장 한번 보라고. 이 정도 돈이면 평생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돈인데 남들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 배보다 왜 남의 배를 불려주는 건데? 80억이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한 번에 전 재산을 기부해 버리냐고. 여보, 이 집 얼마지? 곧 무너질 것 같은 이 허름한 집 처분해봤자 얼마 하지도 않지? 어차피 가실 거였으면 재산은 건들지 않고 내버려뒀으면 얼마나 좋아. 돈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 여보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아, 나도 생각 좀 해보게. 좀 기다려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냐? 아버지 사고 나기 전에 돈 받아놨어야 했는데 그것까지 안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무조건 받아냈어야지. 우리 50억 어쩔 거야? 그럼 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당신이 대박 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그 말만 믿고 모든 걸 걸었다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한테 남겨준 50억 아파트를 한 번에 날려 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아버지 만나러 왔었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형이 받은 그 재산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벌어모았는지 몰라서 생각 없이 투자를 한 거냐고. 왜 이렇게 인생을 생각 없이 살아? 아, 나도 다 생각이 있었다고. 나랑 친한 형이 대박 칠 수 있는 주식 종목을 알려줘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본전도 못 잡고 망해버렸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얼마 전에 잠깐 다녀간 적이 있었어. 너도 아버지 성격 알잖아. 당연히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고 차라리 기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한바탕 하고 서울로 올라왔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나도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네. 아버님께서 주신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인데 그걸 처분해서 모험할 생각을 하세요? 형님은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으니까 지금까지 붙어 살겠지.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네. 시부모님 떠나시고 남은 재산도 불우한 이웃에 기부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동서가 뭔데 기부를 한단 말아야.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이 동서 거야?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동서보다 손 있는 사람인 거 몰라? 버릇이 왜 이렇게 없어? 시부모님이 떠나시고 비어있는 집에서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의 몸싸움이 시작됐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남의 말만 믿고 50억을 주식에 투자한 정신 나간 놈과 대박 친다는 그 말을 믿고 아파트를 처분하게 만든 형님이나 둘 다 똑같았어요. 더 이상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아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의 제주도 집과 얼마 남지 않은 재산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거라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형님 내외도 소송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면서 큰소리친 뒤 먼저 서울로 올라갔고 저희 부부는 며칠간 시부모님의 집을 정리한 뒤 형님 내외를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현관문 도어록이 바뀌어 있었고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아 갑작스럽게 변한 환경에 놀라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형님 내외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아주버님의 말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시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준 연희동 48억짜리 집을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며 저희 부부 보고 제주도에서 살라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남편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형님 내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종처럼 지내면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억지스러운 말을 뱉었고 남편은 두 사람을 밀치면서 집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집 안에 본인들의 물건을 들여놓은 뒤 살림까지 펼쳐놓았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서 형님한테 거침없는 막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당신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나는 지금 당장 주거 침입죄로 너희들을 신고할 거고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야. 가족끼리 무슨 주거 침입죄야?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우리 건데? 동서는 제주도에 있는 허름한 집에서 살림 차리고 새 출발하면 되잖아. 이 집을 아버님이 서방님한테 줬지만
우리한테도 권리는 있는 거라고. 법적으로 소송 걸어보던지. 나는 이 집에서 절대로 나가지 않을 거야. 지금 전 재산 전부 탕진해서 오갈 데도 없는데 어딜 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이 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야. 저 방 주인이었다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 이유가 있으니까 동서랑 서방님이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우리 밑으로 들어와. 억지도 부릴 때 부려야 된다고. 어차피 모든 계획이 전부 다 틀어졌는데 뭐가 두렵겠어? 정말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네. 당신들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이 스트레스 받아서 사고로 돌아가신 거라고. 우리는 니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는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 순간 현관 화상폰이 켜졌고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 사이 초인종을 누른 사람에게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시부모님의 사고 담당 형사라며 잠깐 대화를 하길 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형사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순간 형님네와 마주치더니 갑자기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 제압을 한 뒤 수갑을 채웠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아무것도 파악이 되지 않았던 저희 부부는 무슨 일이냐고 담당 형사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했는데 담당 형사가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꺼내 저희 부부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준 순간 남편이 형님네를 개패듯이 발길질하며 무력을 행사했어요. 저는 핸드폰 영상 속의 인물들을 보고 경악을 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은 시부모님 차 앞에서 망을 보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차 밑에 들어가 무언가를 만지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담당 형사가 저에게 보여준 증거물은 브레이크 선을 절단하고 던져버린 가위였습니다.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을 했는데 지문 감식 결과 아주버님의 지문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저 또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그 일이 바로 정비 일이었어요. 형님이 평생 직업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일이었죠. 두 연놈들이 연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받게 된 진술은 시부모님의 생명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세운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저녁 시간을 틈타 CCTV가 비추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저지르려 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방범용 CCTV에 흔적을 남기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의 차량에 브레이크 선이 절단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돈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에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연놈들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시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죄에 대한 값으로 징역 25년형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보다 그 이상의 처벌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해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까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상당히 힘든 상태이고 형님의 아이를 저희 가족이 돌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깨질 것 같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언젠간 길이 보이겠지만 우울증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남편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서 이민을 생각하고 있어요. 형님의 아이한테도 그게 정서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제 아들로 받아들이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른 그 사람과 이런 일을 계획했던 그 여자가 2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는 저희 가족들이 앞으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까진 결혼을 한 유부녀였지만 지금은 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돌아온 솔로가 되었네요. 가끔씩 결혼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면 항상 하게 되는 얘기가 바로 시댁이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저를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전 대단한 시댁을 만났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해보게 되었습니다. 3년 전 만난 남편은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가 싶을 정도로 말투 자체도 온화했지만 화 한 번 내지 않고 허허실실 웃기만 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약간 제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편이었는데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저와 정반대의 성격인 남편을 보고서는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결혼하기 전 남편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바로 시모에 대한 얘기였어요. 남편 말로는 어릴 적부터 시부는 별로 가정에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시부만이 가정을 위해서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심지어 시댁도 돌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가부장적인 아버지들도 많았잖아. 그래서 나도 아주 어릴 때는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 근데 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아빠는 가족한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엄마만 항상 바빴지. 시댁 행사는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항상 행사 치르고 나서 엄마가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있으시곤 했어. 그럴 때도 아빠는 괜찮은데 엄마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난 그걸 보면서도 이상하다 생각했었거든. 난 진짜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예전에도 엄마는 일도 하시고 살림도 하시고 뭐든 다 잘하셨으니까. 정말 대단하시다, 어머님. 아직 뵌 건 아니지만 용철 씨 어머님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대단하시다 생각해. 그럼 지금도 어머님 일하고 계셔? 우리 집도 엄마가 일을 하시긴 했는데 아빠랑 두 분이서 항상 나눠서 일을 하셨었거든. 그런 모습을 보고 컸는데 용철 씨는 어머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네. 용철 씨 집에 행사도 엄청 많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우리 한 달에 두세 번씩 대소사가 너무 많아서 엄마가 고생 진짜 많이 했어. 집안일들도 엄마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매번 엄마가 계셔야 했다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엄마 정말 대단해. 어떻게 돈도 벌고 살림도 하고 대가족 일도 다 받겠어. 나는 그런 엄마 보면서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동생들은 그런 엄마가 좀 억잡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난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우리 가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용철 씨는 그럼 어머님 하시는 걸 보고 자랐으니 와이프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높은 거 아니야? 지금은 다들 집안일이며 다 나눠서 각자 하고 살잖아. 나는 그런 게 자연스럽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용철 씨는 어떻게 생각해? 설마 나도 어머님처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겠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미리 말하지만 나는 청소며 빨래며 음식이며 다 잘 못해. 에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못해. 다혜는 그래도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금방 익히겠지. 솔직히 나도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난 아버지 보면서
내 와이프는 저렇게 고생 안 시켜야지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다이도 나랑 결혼하면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두고 봐. 결혼 전 들었던 시모는 정말 말 그대로 슈퍼우먼이셨어요. 만남을 갖기 이전부터 시모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던 터라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만났던 시모는 고생을 정말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고상하신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첫 인사를 할 때부터 범상치 않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심지어 저희 집에 놀러와 친구들도 시모를 처음 듣고서는 시집살이가 장난 아닐 것 같다는 말을 농담 삼아 하기도 했지만 결혼 준비하면서는 별다른 터치 없이 준비가 되었어요. 결혼 후 저희는 그 전보다 더 바빠졌고 저와 남편은 쉬는 날이 맞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스케줄 근무라 주말이라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었고 저는 평일에만 근무하고 주말에는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서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주말에 같이 쉬는 날이 잡히게 되어서 그날 시댁 식구들을 불러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전 시댁 식구들이 식사만 하시고 가는 줄 알았는데 시모는 다음날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주무시고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알겠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하룻밤을 주무시고 나서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나가려고 하니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급하게 나가고 보니까 어머님께서 저를 발견하고는 허겁지겁 손짓하며 조용히 오라고 하셨죠. 너는 남편이 자고 있는데 그렇게 벌컥벌컥 문을 열고 나오니? 안 그래도 너 이제 일어날 시간일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너는 나오지도 않고 원래 이렇게 늦게 일어나서 나가니? 그러면 아침은 누가 차려서 먹어? 혹시 우리 아들한테 아침 차려가지고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나가는 건 아니지? 아, 저희가 아침에 뭘 먹으면 속이 좋지 않아서요. 요즘은 출근하고서 아침 대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집에서 먹고 나가지 않아요. 근데 어머님, 새벽부터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해가지고요.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해서 오늘 남편 쉬는 날이니까 오랜만에 어머님 같이 데이트라도 하세요. 무슨 나랑 데이트를 해? 근데 너는 어제 시댁 식구들 온다는 거 다 알면서도 오늘 쉬질 않는 거니? 우리가 온다고 한 지 벌써 몇 주나 전인데 미리 회사에 말해서 양해 구하고 쉴 수 있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너랑 우리 애랑 쉬는 날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렇게 쉬는 날 같이 있지도 못하고 가는 거야?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래도 어제 어떻게 시간 잘 맞아가지고 다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제 어머님 일찍 나가신다고 하셔가지고 걱정 많았는데 조금 이따 나가시면 용철 씨랑 같이 아침 드시고 가세요. 오늘 여기 주변에서 볼 일 있으셨다고 하셨죠? 아니 뭐 그건 취소돼가지고 할 일은 없는데 그것보다는 너 아무리 그래도 다음에는 다음날 쉬는 날 맞춰서 쉬어. 그래야 이렇게 시부모님 한번 주무시고 가시면 같이 시간도 보내고 더 좋지 않니? 이렇게 해야 점수도 따고 그러는 거야. 너 오늘 출근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랬는데 너희 시아버지도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알았지? 시모는 시댁 식구들이 오는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일정을 비워둬야 한다고 말을 하셨는데
전 그 말을 듣고서 너무나 황당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친정아빠 생신일 때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저 혼자 다녀왔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날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 아들 일 빼게 미리 말하지 말라며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었죠.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혼자 간다고 하니 현명한 행동이라고 저를 칭찬하셨던 분은 어디 가셨는지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오면 다음날까지 시간을 비워둬야 한다고 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시모는 그 이후로도 무슨 일이 있다면서 전날 저희 집에서 잠을 잤다가 다음날 갑자기 일이 취소되었다며 그대로 신혼집에 있다가 내려가시기도 했습니다. 전 처음에는 시모가 시부랑 같이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아무래도 가정에 소홀했던 아버님이니 서로 마주치는 게 힘든 걸까 싶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저와 연애를 하기 몇 년 전에 일을 그만두셨다고 하셨고 시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아 종종 소일거리를 했다고 했는데 막상 겪어본 시부는 생각보다 성실하신 분이셨고 무뚝뚝하지만 누구보다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30년 넘게 한 곳에서 일을 하셨고 직급도 높으셨을 뿐만 아니라 시댁에는 매년마다 시부가 시간을 내서 해외고 국내고 여행을 갔던 사진들이 가득했죠. 거기다가 가끔씩 시댁에 가면 집안 청소며 빨래며 설거지까지 시부께서 많이 하고 계셨어요. 오히려 밖에 나가 계시는 건 시모였죠. 그러면서 시모와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일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 가족 행사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날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고 이미 결혼 전부터 정해진 일정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와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아무리 그래도 가족 행사는 참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가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 행사만이라도 잘 참석을 해달라 말을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 너 오늘 행사 있었던 건 알기나 하니? 용철이가 너 신경 쓸까봐 괜찮다고 했겠지만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행사인데 꼭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근데 저 아버님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안 그래도 용철 씨가 저한테 아버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행사라고 하셔서 결혼하고 나서 그 소식 듣자마자 아버님께 연락드렸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셨고 저도 회사 일이 급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오늘도 아버님 전화 와서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머님께는 많이 화가 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네 시아버지가 네 앞에서 화났다 어쩌다 할 수나 있겠니? 그런 생각이 들어도 어른으로서 괜찮다고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나쁘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다들 솔직히 많이 화났어. 네가 결혼하고 나서 가족으로서 처음으로 함께하는 행사인데 참석도 안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너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와서 무릎 꿇고 빌어. 근데 저 아까 전에도 아버님이랑 통화도 했고 괜찮다고도 하셨는데 용철 씨도 가서 분위기 보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해서요. 어머님, 그리고 저 지금 당장 나가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화도 어머님이 너무 급하시다고 하셔서 잠깐 틈나는 대로 전화 드린 건데. 아니 넌
무슨 애가 핑계가 그렇게 많니? 다들 너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뒤에서는 얼마나 널 욕하는지 알기나 해. 솔직히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며느리라면 와서 이것저것 행사도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 건데 네가 얼마나 미움받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내가 너 미워하지 말라고 방패막이 돼주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해? 내가 그러면 널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니? 결혼하고 첫 행사를 참석하지 못하자 시모는 불이 나게 저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셨고 전 이미 양해를 구한 일이라고 했지만 시모는 어르신들이라 다들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는 것이지 뒤로는 다들 욕한다며 말하셨습니다. 전 일도 정말 급하고 힘들었지만 시모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런 상황일까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나중에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온 남편에게 물어보니 다들 궁금해는 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면서 오히려 잘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왜 시모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의아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시모는 제 길을 잡고 싶었구나 점점 느껴지곤 했어요. 특히나 시모는 아들은 너무 귀중한 몸이지만 저는 한낱 아들 몸시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딱 보였던 때가 바로 제가 몸살이나 며칠 휴식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이것저것 겹쳐서 일을 하다 보니 몸살이 심하게 나게 되었고 회사에서 쓰러져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회사 측에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셔서 며칠 푹 쉴 수 있게 해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께서 다짜고짜 말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두 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는데 절 보자마자 윽박 지르셨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얼른 들고 들어가. 내가 너 오늘 휴일이라고 해서 부랴부랴 장 보고 왔어. 너 전에 내가 쉬는 날에 연락하라고 했는데 왜 연락도 안 하니? 아니 이렇게 며칠 내내 쉴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면 좋잖아. 그러면 더 좋은 재료로 장 보고 올 걸. 아니다. 너 데리고 장 보러도 같이 갈 걸 그랬는데. 아유 정말. 어머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장은 보고 오신 거예요? 전화도 없이 오셔가지고 놀랐어요. 저 오늘 쉬는 날 아니었는데 어떻게 알고... 그리고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사오신 거예요? 양파며 당근이며 요리해 주시려고요? 혹시 저 아프다고 용철 씨가 말한 거예요? 아, 어머님, 장 안 보셔도 되는데 저희 집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먹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고생하면서 온 거야. 네가 집에서 음식해서 먹으면 이렇게 아플 일이 있겠니? 너도 이렇게 비실대는데 우리 아들은 얼마나 속이 곪고 있겠어? 네가 집에서 밥을 제대로 한 끼 해먹어야 얘가 살이 찌지. 매번 볼 때마다 말라 삐뚤어지는 모습 보면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너 당장 부엌으로 들어가서 이거 재료들 다 손질하고 있어. 손질 다 하면 부르고 우리 아들 좋아하는 음식 어떤 건지 내가 오늘 알려줄 테니까 똑같이 하기만 하면 돼. 네? 음식이요? 어머님, 저 어제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지금 일도 엄청 밀려있는데 그거 그냥 제쳐두고 쉬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당장 급한 일 있는데도 배려해주고 있는데 무리할 수 없어요, 어머님.
음식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일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 배울게요. 근데 오늘은 못해요, 어머님. 일할 몸 상태도 아니고요. 원래 여자는 다들 한 번씩 쓰러지기도 하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는 거야. 뭐 나는 안 그런 줄 아니? 그리고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가정에 소홀하지 말라는 뜻도 있는 거지. 니들 밥도 잘 안 해 먹고 그러니까 아픈 거야. 밥 잘 해 먹으면 이렇게 쓰러져서 골골댈 일이 있겠니? 네가 이렇게 쓰러지면 우리 아들 속은 어떻겠니? 너 위에서도 배워야 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참아. 약 먹었지? 약 먹었으니까 끄떡 없어. 시모는 제가 펄펄 끓는 열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재료들을 손질하라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긴급하게 연락했고 올 수 없다고 말하던 남편은 제가 며느리 자리 그만하겠다고 강경하게 나가자 부랴부랴 집으로 왔더라고요. 남편을 부른 것을 보고서는 시모는 황당해하며 화를 내셨지만 남편은 시모를 달래 모시고 나갔죠. 다시 들어온 남편은 엄마도 너무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충 맞춰주면 되는 걸 일을 크게 만든다면서 제 잘못도 있다고 했어요. 전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 몸이 아프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열이 펄펄 끓는 순간에도 전 시모의 요구를 맞춰주는 사람으로 봤다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결혼 1년도 되지 않았고 그냥 기싸움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전 남편의 시할머니를 뵈러 가기도 했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이 꼭 가야 하는 일이라고 말을 했어서 저 역시 결혼하고는 함께 가게 되었는데 결혼 전에는 남편 혼자서도 잠깐 갔다 왔던 일이었는데 결혼하고부터는 시모가 항상 같이 따라다녔어요. 가서는 남편은 방에 쉬게 두고선 저만 자꾸 밖에서 마당 정리를 하라는 둥, 그릇을 정리하라는 둥, 별의별 일들을 다 시켰습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게 일만 시키는 것을 보고서는 전 남편을 불렀는데 시모가 같이 와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죠. 아니 넌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떻게 졸졸 남편 오라고 불러대니?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너 혼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좀 쉰다는 애를 꼭 불러서 부려먹어야 되니? 아유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너 내가 안 오고 애랑만 오면 우리 아들한테만 하라고 시켰을 거 아니야? 어머님, 저도 일해요. 평일에는 저도 일하고 남편만큼 저도 일주일에 2번만 쉬고요. 그중에 하루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심지어 전 평일에 남편보다 더 늦게 근무할 때도 있는데 왜 저는 안에서 쉬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어머님 시키는 일 혼자서 해야 하는데요. 남편이 저보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일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저만 너무 쉬면서 일하는 걸로 생각하시니 너무 서운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여자라서 꼼꼼하니까 시키는 거야. 얘가 해봤자 꼼꼼하면 얼마나 뭘 더 할 수 있겠어? 땡볕에 얼굴만 익지. 너는 여자잖아. 남자애보다 훨씬 손끝도 야무지고 꼼꼼할 텐데 2번 일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잘하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 너는 운동도 하고 체력도 좋잖니.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데 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서운하지. 여보, 이거 솔직히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심보가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이거 전에 혼자서 1시간이면 다 했어. 여보, 진짜 엄마한테 많이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반도 못했어? 아무래도 요령이 없나? 엄마, 그래도 엄마는 이거 금방 다 했잖아. 역시 엄마 진짜 대단해. 엄마는 와이프보다 훨씬 더 어릴 때 시집 와가지고 이런 거 혼자 싹 다 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런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무 척척 다 해버려가지고 우리 아들 눈만 더 높아졌겠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요즘은 나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척척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떠한 일이든 제가 잘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마다 남편은 시모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잘했다면서 말하고 시모는 엄마 같은 여자는 없다며 쿵짝이 잘 맞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남편과 시모 사이에 끼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자 사이가 얼마나 애틋했는지 저를 위한 날에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애틋함만 가득했어요. 제 몸을 버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한 끝에 전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도 하고 그 사이 컨디션도 좋지 않아서 승진은 물 건너갔구나 싶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로 승진을 하고 연봉도 훨씬 더 높아졌죠. 남편과 오붓하게 축하 파티를 열려고 하니 남편이 갑자기 시모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다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내키지 않았지만 알았다고 말을 했고 집에 와보니 이미 시모가 와 계신 상태여서 저는 부랴부랴 단골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오고 나서부터 시모는 하나하나 다 타박을 하셨어요. 어머님, 뭐 음식이 입에 좀 안 맞으세요? 그래도 저랑 남편이랑 자주 불러 먹는 곳인데요. 음식도 깔끔하고 맛도 있어요. 재료도 신선하고요. 바로 조리해서 오니까 어머님께도 맞으실 것 같아서 주문한 건데 좀 입에 안 맞으세요? 오늘 좋은 날이라서 오랜만에 먹으려고 주문한 거예요. 전에는 거의 저녁 차려서 먹긴 했거든요. 혹시 입에 안 맞으시면 다른 거 주문해 드릴게요. 뭐가 괜찮으세요? 너는? 그러게 나한테 음식을 배우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배달 음식이나 먹이고 있는 거니? 우리 아들 속이 예민해가지고 이런 바깥 음식 먹으면 배탈 나고 속도 안 좋아지는데 아휴 내가 정말 속상해서 곱게 키운 아들 결혼하고 점점 몸이 상해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너는 모르지? 네가 아이도 없으니까 지금 내 맘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는 다 공감할 거야. 아이 엄마 왜 그래? 요즘은 그래도 다 이렇게 먹어. 솔직히 엄마처럼 그렇게 일도 하면서 살림도 하고 저녁 매번 차려주는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엄마밖에 없지. 난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진짜 대단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어. 어떻게 아이도 키우고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 잘하고 난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야. 아이 낳고 나면 어떨지 엄청 걱정된다니까.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 아들 너무 힘들겠네. 네 아빠 팔자 닮아야 할 텐데 내가 매번 바랬는데 밖에서 일만 하고 들어와서 집안일 하나 신경 쓰지 않고서 떠받들여주는 와이프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살면 좋았을 것을. 네가 내 팔자를 닮아가지고 밖에서 일도 하고 집에 와서도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에휴. 엄마, 왜 울어? 나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
엄마도 옛날 생각하니까 눈물 나는구나. 에이, 엄마가 이렇게 마음이 여리다니까. 워낙 마음이 여려가지고 사람들한테도 맨날 싫은 말도 한 번 못하고 잘해주기만 하다가 상처만 받고. 여보도 우리 엄마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이 나이 때에 순수하고 여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이해하지? 승진까지 해서 기분이 최고로 좋았던 날이었지만 제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바람에 전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도 한번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달래주면서 식사 시간은 끝나고 말았어요. 정작 제 승진 얘기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죠. 그 후에도 남편은 시모가 속상해 하신다면서 집에 보내지 말고 신혼집에서 재우겠다고 하며 자신이 거실에서 엄마와 같이 자겠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아들은 세상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고 며느리는 무수리 정도만 생각을 하셨던 시모에게, 그리고 그런 시모를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라 생각한 남편에게 좋지 않은 마음들이 점점 쌓일 때쯤 결국 한 사건을 계기로 전 마음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안방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쉬는 날이라 왜 그런가 싶어서 보니 몇 시간 뒤에 출근을 했다던 남편이 시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전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죠. 할머니, 거기 도착했지? 뭐 어련히 우리 아들이 알아서 잘 모셔갔겠지만 며칠은 네가 좀 할머니 모셔야 되겠네. 오늘 휴일이지? 출근하기 전에 회사에도 미리 좀 말해두렴. 짧으면 한 달 정도, 길면 두세 달은 있으셔야 하니까 그렇게 알고 휴가 좀 잡아두면 좋을 것 같네. 어차피 다음 주부터 너 휴가 쓰는 거 아니니? 한 달만 휴직하면 나도 가서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집에 시할머니께서 오시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저보고 시할머니 여기서 모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회사 쉬라고요? 어머님, 저 그렇게 못해요. 회사에 말해도 받아주지도 않을 거지만 제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아, 나 동창들이랑 남도 일쭉 하고 있어. 예, 너 지금까지 시댁에 뭐 해준 게 있니? 안 그래도 시댁에서 네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커버하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알아? 이참에 뭐라도 제대로 하나 해야 하지 않겠니? 그나마 시할머니 니네 집에서 모시는 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밥만 제때 차려다 드리면 되는 걸 너 뭐가 힘들다고 난리야? 내가 이렇게 쉬운 일로 생색낼 수 있게 자리 깔아준다잖아. 손주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다른 걱정하지 말고 시할머니 잘 모시고 손주 며느리 도리를 다 거라. 알고 봤더니 시모는 갑자기 쓰러지신 시할머니를 저에게 맡기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시댁에는 시모가 직접 돌보겠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시할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셨던 거죠. 나중에 시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서는 고모와 함께 신혼집에 오셔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시곤 시할머니를 다시 모셔가셨어요. 듣다 보니 시모가 갑자기 시할머니 퇴원을 하실 때가 되니 병원도 가깝고 저와 얘기도 다 끝냈다면서 무작정 모시고 왔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전 갑작스러운 상황을 겪게 된 것이었죠. 시할머니가 오셨을 당시 남편도 시할머니가 기운도 없으시니 저에게 뭐라 할 일은 없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해서
전 이 상황이 뭔가 싶었어요. 그러다가 그날 바로 시부와 고모님이 오셔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시니, 그래, 이렇게 심각한 일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시할머니가 가시고 나서 남편은 너무나도 해맑게 저에게 잘 됐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날 시모는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시할머니를 왜 보냈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셨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떻게 시할머니를 보낼 생각을 해? 내가 말 안 했니? 너한테 시댁에 잘 보일 구실 하나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고마워하기는커녕 고모한테 알리는 게 지금 말이나 되니? 네가 제정신이야?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지금 여기 동창회에서 말하니까 다들 너 욕하고 난리도 아니야. 이 정도로 심각한 얘긴데 너 그렇게 철없이 행동하니? 너 이렇게 하다가는 나한테도 미움 받는 거야. 시댁에 이쁨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시할머니 모시고 와. 제가 왜요?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시할머니 이미 몇 주 전부터 아프셨고 병원에 입원하신 지도 꽤 되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한 번도 병실에 가보신 적도 없으셨는데 아버님이 모시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면서요. 어머님, 아버님이 할머니 모시겠다고 하셔서 그러지 않으려고 저희 집에 모시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그런 거에 결정권이 어디 있어? 시애미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리고 너네 집 가장인 우리 아들이 동의한 일이야. 우리 아들이 결정한 걸 네가 만데 토를 다냐고. 너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니? 내가 다른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날 돌보라고 했어? 나 대신 손주 며느리 도리라도 다 하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줌마나 며느리 도리해. 어따 대고 나보고 며느리 도리를 운운해? 나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네 귀한 아들도 데리고 당장 나가. 그렇게 애틋한 아들 평생 감싸 안고 살지 장가는 왜 보낸 거야? 남의 집 귀한 딸은 당신이 무슨 이유로 고생시키냐고.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아줌마, 고상한 척 연기나 그만해. 당신 그 속내 썩은 내가 진동하니까. 전 퀵으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고 바로 하와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이혼에 대해서는 계속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느 날부턴가 시모를 쉬는 날마다 은근슬쩍 집으로 모시고 왔고,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퇴근하고 집에 가 마주했던 적도 여러 번이었거든요. 그렇게 피곤함을 이끌고 시모 시중까지 들었었는데, 거기다가 시부랑 다투기라도 하신 날에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신혼집에 계시다가 가시는 바람에 집이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저에게 상의조차 하지 않으시고는 시할머니를 무작정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을 계기로 저는 이 집에서 발을 빼기로 했습니다. 전 지금까지의 모든 부당대우에 대한 자료로 이혼을 청구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전 이미 하와이로 떠난 상태였고 이혼 소송은 제 대리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도 없었고 결혼 기간도 2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복잡한 문제는 없었어요. 거기다가 결혼을 하면서도 그때는 그냥 여유로운 사람이 더 해가면 되지 않나 싶어서 집도 제가 다 해갔는데 그걸 다 되돌려 받을 수 있었죠. 여기에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결정됐을 당시 시모와 남편은 온갖 욕들로 시작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나중에 그걸 다 수집해서 증거로 신고를 하고 나서야 잠잠해졌어요. 하와이는 승진을 하게 되면서 해외 지사로 1년간 지원 근무를 하게 된 것이었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전 남편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여보, 아니, 다혜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이렇게 얼굴 보고선 헤어지면 좋잖아. 안 그래도 너랑 얘기하고 싶은 말 많았는데 어떻게 해외에 나가버릴 수가 있어? 엄마가 진짜 화났어. 당신이랑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얼마나 속상해서 밥도 안 드시고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 그래도 지금은 많이 마음 풀리셨으니까 당신이 한 번만 수그리고 들어가자. 뭔 개소리야. 내가 왜 수그려? 오늘 만나자고 한 것도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려고 만난 거야. 그래도 한 번 얼굴은 보고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은 내가 언제고 참을 줄 알았겠지만 당신네 집, 아니 당신네 모자 사이에 낄 여자는 아무 데도 없어. 평생 그냥 엄마 옆에서 마마보이로 살아.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 애 아니잖아. 우리가 잠시 오해로 인해서 그런 거고 원래 결혼하고 1, 2년은 많이 다툰대. 그래서 그래. 엄마가 저번 일은 엄마도 미안한 점 있으시대. 엄마가 이렇게 당신한테 먼저 화해 손길 보냈는데 받아주지도 않을 거야? 그래도 한 번 만나서 얘기라도 들어봐줘. 네가 이 모양인데 무슨 얘기 듣니? 그 아줌마는 더 엉망진창일 텐데 내가 왜 당신이 엄마 타령하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당신은 엄마 인정만 받고 살아서 그런 거였어. 당신처럼 찌질한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거든? 다시 한번 나 찾아오기만 해. 그러면 정말로 온갖 것 다 싸잡아 고소할 테니까. 남편은 끝까지 엄마의 잘못도 있지만 제 잘못도 있다면서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서는 일말의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연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선도 많이 봤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시모의 치맛바람에 남편과 연애조차도 하지 않았다 들었어요.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듯 했지만 아마 그 주변에서는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이혼을 하면서 시모는 시부와도 별거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께서는 시모가 그 정도까지 저에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 하셨다며 마지막에는 미안하다 말을 하셨어요. 시모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전 남편이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은 시모와도 따로 살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애틋함인가 싶네요. 전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아끼고 소중하게 대해주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제야 자유를 찾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결혼을 결심하고 제 인생을 맡겼는데 결국 남이 되어버린 좋지 않은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11년간 함께 있고 그 긴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마음 맞춰 사는 것도 버거운데 시댁 식구들까지 저를 힘들게 하다 보니 하루하루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런 삶들이 지쳐버려 더는 좋은 감정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서로 가진 것도 없이 시작해도
제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임신을 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둘이 벌어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자리도 잡기 전에 임신부터 했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먹었어요.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삶은 결국 이혼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하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혼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온전치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남편과의 결혼을 고민하셨지만 남편도 잘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처지를 시모도 인지하고 허락을 해주셔서 식을 올릴 수는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도 서로 사랑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줄 알았지만 그건 오롯이 제 생각이었고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자리를 잡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고 만삭이 되자 시모가 시댁으로 들어와 살라고 강제 결정을 하셨어요. 밖에서 일하는 남편 신경 쓰게 할 거냐면서 출산 이후 몸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시길래 남편과 상의 끝에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시모의 말을 따랐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시모에게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댁 집안은 가족이 있지만 저는 가족 없이 홀로 살아왔었거든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워낙 가난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그런 삶이 많이 힘들었는지 항상 아빠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죠.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오던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저를 버리고 떠나셨을 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던 집도 처분이 된 상태였고 봉투에 500만 원 넣어두시곤 짧은 말 한마디 적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엄마는 원래 없는 존재였던 것처럼 살라며 저와 함께한 기억들 전부를 잊어버리겠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어요. 그 순간 버림받았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빠가 저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꼭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생을 마감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던 거고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시댁 식구들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엄마한테 버려진 거에 비하면 버틸만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도 점점 병이 들었었나 봐요. 출산 이후 시댁에서 몸조리 받을 때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1년의 시댁 생활을 하는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무기력해진 제 자신을 보고 있을 때면 한계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얘, 너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는 거야? 고기가 다 타고 있잖아. 음식 하다 말고 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지금 반항하는 거니? 아유, 이리 나와봐라. 하기 싫으면 말을 하던지. 비싼 소고기 전부 다 태워 먹었잖니. 뭐 하나 시켜도 똑 부러지게 하는 게 없어. 가정부였던 너희 엄마가 오죽 답답했으면 너를 버리고 떠났겠어? 나 같아도 너를 버렸겠다. 어떻게 된 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매일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잔소리 듣는 거 지겹지도 않아? 갑자기 왜 가정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 사람이 가정부였던 게 무슨 상관인 거죠? 이런 식으로 트집 잡으려고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본 거였어요? 네가 하는 짓을 봐봐라.
비싼 소고기는 다 태워 먹고 좋게 해주고 싶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좋은 말이 나가겠니? 너 왜 등원 보내고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야? 애 등원 보내고 바로 집안 청소하고 아침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어? 요즘 아주 막 나가려고 작정을 한 거지? 내가 지금 화가 치밀었는데도 최대한 참고 있는 중인 거 알면서 왜 나를 계속 건드려?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니? 내쫓기면 갈 데도 없는 게 어디서 지금 누나를 부라리면서 혜미를 노려봐? 너는 내 집에서 평생 군말하지 않고 가정부 역할이나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 피가 어디 가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뭘 어쨌길래 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저도 좀 쉬고 싶어서 아침에 정신없이 아이 등원 보내고 숨 좀 돌릴 겸 커피 한 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제 입에 커피 한 잔 들어가는 게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그냥 나가서 사는 게 낫겠어요. 저도 더는 참기가 힘들어요. 어머님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우울증까지 왔다고요. 저를 계속 막대한다면 그 사람과도 그만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 집안에 제 편도 없고 저를 위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는 한번 버림받은 존재니까요. 이 집안에서도 버림받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았던 거예요. 노력하면 어머님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작은 희망 하나 가지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역시 사람은 안 변하네요. 앞이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이곳에 더는 있을 필요도 없겠어요. 애 하원하면 데리고 나갈게요. 애를 데려가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순순히 따라줄 것 같니? 억지를 부려도 적당히 해야지.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날 문제인데 상황을 악화시켜서 어쩌겠다는 거야? 왜 대답이 없어? 너 정말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오냐?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나갈 거면 애는 두고 너만 짐 싸서 나가. 에휴, 저러니 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무상으로 먹고 살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배가 불렀지. 며느리가 아주 배가 불렀어. 당신은 저런 말을 하는데도 그냥 듣고만 있을 거야? 당장 내쫓아 버려. 고생 한번 해봐야 여기서 살았던 게 행복한 줄 알지? 그렇잖아도 내쫓으려 했어. 예,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여기서 아무것도 들고 갈 생각 말고 맨몸으로 나가거라. 들어올 때도 맨몸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맨몸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너는 어미라는 게 너만 고생하면 되지. 자식까지 버림받게 만들 거니? 내 손주는 절대 못 주니까 너만 나가라. 시모는 제가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면서 내쫓으려 하길래 제 아이는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현관문 앞에 있는 빗자루를 들더니 저에게 마구잡이로 휘둘렀어요. 이성을 잃은 시모의 행동에 맨몸으로 도망을 나오게 되었고 하원하는 제 아이를 시부가 먼저 데리고 가버려 한참 동안 시댁 앞에서 아이를 보내달라고 얘기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걱정에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집 앞에 서 있다가 퇴근한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짓이다. 네가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왜 쓸데없는 일을 키워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우리 어머니가 당신 얼굴 평생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나도 이런 삶이 이젠 지친다. 언제까지 뒤에서 이런 관계를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어차피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애는 우리가 키울게. 가뜩이나 없는 형편인데 냉전 한 푼 없는 당신이 애를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살려고? 당장 집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잖아. 나랑 이혼하고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룸 하나 겨우 받을 수 있을 정도밖에 못 받을걸?
우리 집안 빚 갚는데 돈 다 나가고 모아둔 재산도 없는데 당신한테 줄 위자료가 어디 있겠소?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준 거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위자료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쓸데없이 애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 찾아가. 나도 이참에 우리 집안에 헌신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새로 들이든지 해야 되겠다. 당신보단 차라리 외국인 여자가 낫겠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할 거 아니야? 애 앞날까지 망치지 말고 망가질 거면 당신 혼자 망가져. 너는 내 입장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여태껏 왜 버티며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냥 갈라서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결혼 전에는 가진 거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 믿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너는 분가할 생각도 전혀 없었던 거지? 말로만 분가하겠다고만 했지. 아예 생각 자체도 없었잖아. 당신 식구들 때문에 힘들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맨날 알겠다고만 하지. 결국 달라지는 거 있었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는 내가 데려가. 이 집에서 살다간 네 집안 식구들처럼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너랑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끝내고 싶으니까 당장 내 아이 데리고 나와. 네가 원하는 여자 데리고 살면 되잖아.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돈이 아깝다.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얘가 아주 동네 창피하게 어디서 소리를 빽빽 질러? 너 정말 갈 때까지 갚보겠다는 거야? 그냥 숙이고 들어오면 끝인 건데 왜 일을 계속 키우는 건데? 당신들 집안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하다고. 나는 당신들 집안에 평생 헌신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행복해지고 싶었고 웃으면서 살고 싶었어. 맨날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기가 따가울 정도로 안 좋은 말들을 듣는 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저리 비켜.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그땐 그냥 여기서 다 죽는 거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는 내가 데려가. 내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른들의 싸움에 울고 있는 제 아이를 데리고 지긋지긋했던 시댁에서 나와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지인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갈 데가 없다는 현실에 저를 버리고 간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자 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둘이서 살 수 있는 작은 원룸 하나 구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닥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11년간 가정부 취급하던 시댁 식구들의 모진 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는데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마지막 기회라며 깊게 생각하라고 결정하라면서 제가 확고하게 움직이니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떠난 상태였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 청산하고 얼마 되지 않은 위자료 받아서 제 아이와 함께 원룸 생활부터 시작했어요. 맨날 시댁에서 아이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며 사는 것보다 조용하게 사는 게 아이한테도 심적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봤고 어렵지 않게 취업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아이를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서 집 주소를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아이와 만날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왔길래 안 좋은 기분으로 현관문을 열면서 늦은 시간에 왜 찾아왔냐고 기분 나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나는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이 사람이 계속 당신 집 주소를 알려달라잖아.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어머니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길래 같이 온 것뿐이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나도 들어는 봐야 할 거 아니야? 아직 우리 부부관계 아이가 있는 한 유언 거 알지? 딱 봐도 돈 좀 있어 보이는 분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법인 대표 김승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따님 성함이 이윤정 씨 맞으시죠? 어머니 조남이 황영애 씨 되시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이 봉투를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돌아가신 모친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일단 먼저 읽어보시고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윤정아, 엄마다. 네가 유언장을 건네받았을 땐 이미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만 항상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 몸이 온전했을 때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구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너한테 편지만 남길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다 보니 너한테 모실게 했던 그 행동에 대해 나도 많이 후회스럽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지 되돌아보니 결국 돈 때문이었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내 마음이 그때 당시 너무 컸기에 당장 놓칠 수 있을지 모를 많은 재산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와의 관계를 끊어냈었던 거다. 마지막까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까지 보고 눈물을 훔치면서 앞만 보며 뛰어갔어. 그리고 나는 내 몫을 차지하기 위해 병들어 가고 있는 한 사람과 한국을 떠났었다. 많은 걸 설명할 순 없지만 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야. 너희 아빠와 결혼 생활하면서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너희 아빠가 암으로 떠난 뒤 3년간 그 사람과 만나오면서 재혼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너한테 차마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게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커질까봐 그랬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홀로 외롭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했었지만 가정을 꾸리는 건 원하지 않았어. 자유로운 생활을 선택했던 거야. 그래서 3년간 설득을 했지만 끝내 해외로 떠나겠다는 말을 하더구나.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땐 엄마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지. 그 사람 또한 너희 아빠와 마찬가지로 암이었는데 검사 결과 길어야 몇 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못한다는 말에 해외여행을 선택했었어. 엄마는 그 사람을 보내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급하게 모든 걸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너한테 이런 문제를 얘기했다면 분명 그 사람에게 떠나지 못했을 거야.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니? 그렇다고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재산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몇 년간 나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로 생활했고 그 사람이 떠난 뒤에 너를 만나려 했었어. 엄마가 재혼한 그분이 암으로 결국 떠나고 엄마는 저에게 다시 나타나려고 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지 엄마한테도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검사 결과 정말 웃기게도 아빠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픈 몸으로 제 앞에 나타나고 싶지가 않았었는지 대장암을 치료하기 위해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지만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건강은 점점 악화가 되어갔고 결국 버티다 못해 치료를 포기하게 된 거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돈 때문에 선택한 결정이었는데 그 결정이 너무 후회스러웠고 떠나게 될 줄 알았다면 제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미안해서 소식만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의 계획은 돈이 많았던 그 사람과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함께 해준 뒤 남겨진 재산으로 저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였죠. 엄마는 저를 떠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저만 생각했었다는 말을 끝으로 변호사분에게 모든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엄마의 재산이 저에게 넘어갈 거라는 말과 미안하고 앞으로 제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가라며 사랑했다는 말로 엄마의 편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읽어내려간 저는 눈물을 쏟아냈는데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엄마의 편지를 남편이 주워들어 읽더니 제 앞에 서 있는 변호사에게 재산의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변호사분은 이혼한 관계인 상황에서 개인 재산을 알려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고 저와 방에서 따로 대화를 하자면서 주저앉아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그만 숨어 있고 빨리 나와. 지금 난리 났다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변호사 양반이 찾아올 때부터 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지? 뭔데? 뭔데 그래? 나도 좀 이상스럽다 했었는데 돈과 관련된 문제니? 제가 갑자기 변호사랑 만날 일이 뭐가 있어? 그 편지 이리 좀 내놔봐라. 얼마인지는 나도 모르지. 개인 재산이라고 알려주지 않는데 엄청난가 봐. 이 사람 어머니가 돈 때문에 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럼 그 돈이 얼만큼 컸길래 그런 결정을 단호하게 내리겠어? 돈 쫓아가다가 생을 마감했다잖아.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이 사람 앞으로 전부 옮겨질 건가 봐. 우리 재결합 아직 가능한 거지? 당신이랑 내가 그동안 왜 삶이 힘들었어? 없는 형편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가난에 찌들어 그런 거였잖아. 그런데 그 돈 받으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니? 아니 어떻게 너를 버리고 돈을 택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지만 네 애미도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빨리 재산부터 전부 받아놓고 다시 얘기하자.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사랑고시를 하려나 보네. 그동안 무상으로 먹여주고 채워준 보람이 이제야 성과를 보는구만. 여보,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겠어. 앞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며느라, 오늘 먹고 싶은 거 말만 해라. 아직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도 파악도 안 됐고 우리 엄마 장례도 못 치러드렸는데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저 지긋지긋한 놈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고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 됐는데 내가 왜 너희 집에 다시 기어 들어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 번만 더 발을 들이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줄 알아. 아유 며느라. 그때는 서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나는 너를 다시 받아줄 생각이었다. 시애미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다 잘 살자고 그런 거지.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한 번만 더 들어오면 그땐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내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 이건 정당방위지. 전시댁 식구들은 저와 더 이상 아무 연관도 없는 남인데 저희 엄마가 떠나고 남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저에게 다시 접근하려 들었어요.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몇 번이나 경고를 했지만 이미 그 인간들은 돈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고 막무가내로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그 인간들을 향해 찬물을 한 바가지 부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이후 다시 얘기하자며 더 이상 제 심기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뒤집고 난 이후 변호사와 다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저는 안치실에 안치되어 있는 엄마의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매몰차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땐 언제고 차가운 몸으로 돌아온 엄마의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어도 죄책감 때문에 저를 볼 수 없었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얼굴에는 그늘진 모습이었어요. 자식의 도리로서 엄마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렸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엄마의 재산을 제가 힘들이지 않고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돈이 없던 시절,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던 때와 다르게 세상을 떠난 엄마의 신분은 돈이 많았던 사모님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이렇게 떠나고 나니 인생이 참 허무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해 돈만 보고 악착같이 살아왔나 싶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 저와 함께 했었으면 저도 이런 삶을 살진 않았을 텐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 엄마의 선택이 많이 아쉽습니다. 좋은 추억 하나 만들지 못하고 달랑 편지 한 통에 모든 걸 정리해버린 엄마의 행동이 마음 아프지만 저를 위해 선택했던 결정이었다고 좋게 생각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엄마가 저에게 남겨두신 재산은 총 50억 정도 됩니다. 갑자기 너무 큰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돈을 제가 온전히 받는 것도 죄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저희 엄마는 떠났는데 저와 제 아이만 행복하게 잘 살 자격이 되는 걸까요? 전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재산이 얼마나 남겨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 남편과 다시 재결합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지만 조금의 감정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행실이 좋았다면 제 마음은 바뀔 수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배 아파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제 아이와 앞으로 적당한 집 하나 구해서 아무런 방해 없이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의 일부는 저처럼 가난한 삶이 힘든 분들을 위해 어느 정도 도와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전부 떨쳐버리고 앞으로의 미래만 생각하려고요. 다가오는 주말에 눈이 내릴 거라던데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의 마지막 12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